2021년 신나는 예술여행 찾아가는 병영도서관에 참여해 주신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이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 시로 여는 세상이라는 개간지로 등단을 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글자를 읽다 낯달이 허락도 없이 두 권의 시집을 발행을 했고요. 11월이면 세 번째 시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 작가의 강원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시로 여는 세상이라는 개간지 편집장을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양구 지역의 부대를 담당하게 돼서 저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양구는 제게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신혼 시절에 그 남편 직장을 따라서 양구 읍내에서 한 3년 정도 생활을 하고 방산면으로 발령을 받게 됐거든요. 그 당시 평화이댐 건설 공사로 방산면 일대가 좀 굉장히 막 북적 일대였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 당시 방산면은 좀 열악한 환경이었었거든요. 살림집에는 수도도 없고 그리고 공동 펌프가 있는 집에서 물을 길어다 써야 했어요. 그리고 연탄을 떼고 빨래는 정말 개울가에서 가서 빨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빨래를 해서 집으로 오면 빨래가 막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빨래가 막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꽁꽁 얼고 그런 시절을 저희는 방산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정말 옛날 이야기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방산면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토요일이면 그 방산면 일대 그 근처에 또 오음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는 군인부대 관사도 많고 부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부대에 있는 아드님들 면회를 오시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하고 뭐 여자친구들 뭐 이렇게 오면 거리가 굉장히 막 북적거리고 활력이 넘쳤거든요. 그 당시 거리에는 정말 모두 그 군복을 입은 분들만 거리에 다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양구 소재에 있는 부대를 가게 돼서 많이 설레었어요. 근데 시대적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게 됐네요. 지금은 그 일대도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오늘 삶이 문학을 부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가 있는 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는요, 막연하게 그 문학에 대한 그런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누군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문학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뭐 그런 거를 듣고 자라는 저기 세대였으니까요. 지금은 뭐 텔레비전도 많고 그렇지만 그때는 라디오밖에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정말 아주 공감 있게 듣고 기억에 남고 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책을 읽고 싶어도 집에 책이 없었어요. 지금과 정말 많이 다른 이야기죠. 고등학교에 다니는 삼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삼촌이 썬데이 서울이라는 그 잡지를
책상 아래에 숨겨두고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방 청소를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막 콩닥콩닥 하면서 그 잡지를 막 훔쳐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켜서 그 다음에는 그 잡지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지금도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잡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삼촌 방에는 이제 출입 금지가 제가 이제 됐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아버지께서 자주 보시던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1974년에 발행된 정현종 시인의 그 고통의 축제라는 시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시집이 뭔지를 모르고 또 무슨 책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거는 시집이라는 거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책장을 이렇게 펼치니까 한문이 많아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이제 아버지께 글자를 물어가면서 읽고 이랬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집에서 그 거울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마지막 문장이 늘 마음에 제가 이제 새기고 다녔거든요. 그 시에 한번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울, 정현종. 사물은 각각 그들 자신의 거울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의 거울을 가지고 있듯이 나와 사물은 서로 비밀이 없이 지내는 듯하여 각자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도 각자의 거울에 비친다. 비밀이 없음은 그러나 서로의 비밀을 많고 끝없음을 알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거울이 흔히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거울 속으로 파고든다. 내 모든 감각 속에 숨어 있는 거울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사물을 빨아들이는 거울. 사물의 피와 숨소리를 끊게 하는 입술실 거울. 사랑할 줄 아는 거울, 빌어먹을. 나는 아마 시인이 될 모양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시가 이래 보면 예스러운 말도 좀 섞여 있고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지금 읽어도 자꾸 이렇게 혀가 꼬이네요. 이 시를 읽으면서도 저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읽었는데요. 아마 나는 시인이 될 모양이다. 이 문장만 계속 떠오르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1970년대에는 그 다달이 조금씩 갚아가는 그 월부책 장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읽지 않는다 해도 그 전집류를 그 책장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가득 꽂아놓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누가 사줬는지는 모르는데 그 당시 교과서에 나오는 그 문학 전집이 한 집에 있었어요.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던 그 시골집이라서 석유 뭐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면서 읽었는데요. 지금 제가 뭐 호롱불 밑에서 읽었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제 세대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 호롱불이 주는 그런 지금도 저한테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밖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불빛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등잔불과 호롱불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등잔불은 이런 사기로 된 곳에 석유를 넣고 심지에다 불을 붙이는 거고, 호롱불은 물론 호롱불도 석유지만 요렇게 유리로 이렇게 불을 감싸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잘 꺼지지 않는 거. 네, 그것을 호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아주 조금씩 그렇게 나에게로 와서 나를 가득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은 문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책을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들 책 읽으려면 지금 어렸을 때는 잘 읽어요. 뭐 그림책 이런 거 잘 읽는데, 조금씩 커갈수록 학교 생활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좀 안 읽게 되죠. 가장 또 청소년 시기 되면 더 책을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지나고 또 대학을 들어가면 또 읽기 시작을 하죠. 근데 지금은 뭐 아이들도 책보다 재미있는 게 더 많잖아요. 이렇게 미디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굉장히 책보다 볼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어떨 때는 뭐 일주일도 책을 못 볼 때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스마트폰에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또 전자책으로 또 많이 읽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도 읽는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 우리가 듣고 보고 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책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내가 어떨 때 어떤 방향을 붙잡았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어떨까 하고, 내가 어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어느 날 보았던 그 한 줄의 문장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책을 읽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언제나 문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쯤 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영화를 찍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지금 우리 장병들께서도 지금은 이렇게 군 생활 속에 있어 자신을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제대 후에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신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저도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야말로 그 본인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말하자면 영화 속의 주인공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의 영화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은 뭐랄까요? 그 자체 하나가 문학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다음 여러분들도 제대 후에는 지금의 생활을, 지금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펼쳐보면 하나의 문학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자기 자신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군대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우리 장병님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순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은 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로를 뭐랄까요?
이어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입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고 마음속에 있는 이렇게 언어를 끄집어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교를 이어주는 것이 문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는 막연하게 글에 대한 목마름은 좀 있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면서 이게 문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늦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때 박완서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은 뭐랄까 1970년도에 그 40이 되던 해에 여성 동화 장편 소설 그 남옥이 당선되면서 등단을 하셨어요. 그때 심사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작품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지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한 번 써먹고 마는 이례적인 작가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대요. 근데 박완서 선생님은 마음속에 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넘치는데 심사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섭섭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작품으로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많은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그 우리나라 여성 문학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는 분이잖아요. 또 본인이 겪고 깊이 느끼는 것을 솔직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작품에 이렇게 녹아내셨고 한국 사회의 문제도 일상적인 그 삶의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녹아내는 작품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저는 장르는 다르지만 저도 그분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그냥 그때부터 일상의 그 보폭으로 걷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 시는 주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혹은 뭐 여행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시를 씁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에서 벗어나는 시가 아닌 그 삶을 담아내는 시를 쓰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저는 제 삶을 통과하지 않은 시는 뭐랄까요?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좀 다른 분들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좀 이 시를 제 또래에서 좀 공감되는 그런 시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우리 장병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 제 시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시와 함께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시를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주제가 삶이 문학을 부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도 약간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시들로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야기가 있는 시 낭독 순서는요. 오늘 제가 7편의 시를 낭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에 우리 그 현실과 굴절을 나타내는 굴절을 읽다라는 시와 그리고 관찰하면서 상상해서 쓴 바람조문 그리고 가족과 현실 만들 숫돌이라는 시 그리고 경험과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쓴 흔들리는 균형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쓴 시가 있어요. 대추밭이라는 시고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가서 쓴 시와 그리고
또 어느 것에 국한되지 않고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로 쓴 비로소라는 시, 이렇게 7편의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선 굴절을 읽다 라는 이 굴절을 읽다라는 시는요, 제 첫 시집 굴절을 읽다에서 표제작으로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 제목도 시집 제목도 선정한 그런 시입니다. 굴절을 읽다. 베란다 유리창에 어둠이 내리면 거기 유리의 거실에 말없는 가족이 평면으로 다정해 보인다. 어쩌다 눈 마주친 여자가 나를 본다. 어둑해지면 나타나서 저녁이 만든 평수에 살다가는 굴절의 가족이 있다. 어쩌면 그들은 기슭의 부족이 아닐까. 문을 열면 캄캄한 공중으로 흩어지는 불안한 세계의 불안한 후예들은 아닐지. 어쩌다 저들은 얇은 강화유리에 새들어 살고 있을까. 창문 밖에서만 웃고 떠들고 있는 닫혀있는 가족. 화분들이 자라고 드라마가 방영되고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커튼 뒤에 숨어서 미닫이 문을 열면 한쪽 문으로 옮겨가는 굴절의 저녁. 너무도 익숙한 풍경들이 몇 평 창문 불빛에 매달려 산다. 강화유리 2장 넘어 불안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모든 공중엔 흔들리는 겹겹이 있고 모든 불빛엔 꺼지고야마는 밝기가 있다. 밝은 시간엔 사라졌다. 어둑한 저녁에 둘러앉는 딸깍, 불 끄는 가족들. 네, 요즘은 주거 형태가 거의 이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과는 좀 달리 약간 이렇게 밀집된 주거 방법이 약간 단절과 또 밀폐의 상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려진 그런 삶이 그런 삶의 단면을 한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약간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 가족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이중 창밖에 굴절되어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밝으면 이렇게 사라지고 어두워야 보이는 가족들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면 각자 일터로 떠나고 또 어둠이 오면 집으로 모여들고,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또 불이 꺼지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그 현실이 불안의 틈에 어떻게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의미로 썼답니다. 강화유리 2장 사이에 만들어진 가족, 충격이 주어지거나 불빛이 사라지면 허공에 앉아있는 이렇게 가족도 사라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그 정신 세계인 것이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항상 나를 바라보지 않고 허상으로만 바라보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예요. 그래서 굴절은 이 안과 밖이 소통하지 못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족들이 점점 이렇게 살아가는 좀 모습이랄까? 약간 좀 짠하기도 한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굴절을 읽다라는
그것을 제가 혼자 가만히 베란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한번 이제 시로 옮겨본 시입니다. 아주 재미없죠? 네. 그다음에는요, 제가 관찰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쓴 시가 있어요. 한번 읽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람 주문 한적한 국도변에 조화가 떨어져 있다. 내막을 모르는 죽음의 뒤끝처럼 누워있는 화환의 사이는 어느 급정거이거나 기우뚱 기울어진 길을 이유겠지만 국화꽃들은 이미 시들어 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단단하게 여물어가는 잡풀 속 며칠 누워 있었을 화한. 사흘 동안 조문을 마치고도 아직 싱싱한 꽃송이들. 잡풀 속 어딘가에 죽어 있을 야생의 목숨을 위해 스스로 이쯤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까. 같이 짓물러 가자고, 같이 말라가자고 누워있는 화한. 보네니의 이름도 사라지고 근조 글자만 남기고 시들어간다. 길섭의 발행이 강아지풀. 기름진 밭에서 밀려난 씨앗들이 누렇게 말라간다. 누군가 건드리면 그 틈에 와락 쏟아놓는 눈물처럼 울음이 빠져나간 뒤끝은 건조하다. 지금쯤 어느 망자도 며칠간의 축제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고 있을 것 같다. 먼지들이 덮여있는 화한 위로 뒤늦은 풀씨들이 떨어진다. 밟으면 바스락거릴 슬픔도 없이 흘러가는 국도변. 가끔 망자와 먼 인연이 있었다는 듯 화한 근처에 뒤늦게 찾아와 가끔씩 우는 바람 소리. 이 시는 제가 그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시골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이렇게 금조의 조화 하나를 봤어요. 근데 아마 거기는 떨어질 곳이 아닌데, 네, 그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차로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멈춰 서서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봤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고, 그래서 얼마 안 됐고 두 분이 같이 사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 혼자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뵈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사롭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갔다 와서 그 화환을 한참 바라다 보고 가서 쓴 시인데요. 이 시를 읽은 그 박민호 그 평론가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남자 시인이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시인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많이, 예, 저는 완전 무명이었을 때니까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읽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성별을 떠나서 읽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쓴 평론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국도변에
떨어져 있는 조화를 한참 바라보고 서 있다. 시적으로 시적 정황으로 미루어 이 사람은 버스를 타고 쓱 지나쳐 가면서 이 꽃을 힐끗 보진 않았던 것 같다. 이 사람은 아마도 국도변을 걸어 산책을 하거나 어딘가로 가다 이 떨어진 꽃을 만났을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심히 보고 지나쳤을 꽃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 꽃의 사연을 상상하고 또 이 꽃의 분위기를 음미하는 찬찬함이 돋보인다. 나는 이 시와 함께 실린 작은 사진을 보고 이 시인이 남자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성이라고 한다. 시풍에 남자 여자가 따로 있지 않겠지만 이 관조적 시선이 여성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분이 제 시를 읽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시를 쓰면서 가장 이제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그래요. 이제 내 나이에 맞게 쓰다 보면 너무 또 고리타분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너무 젊은 시인들 따라서 그렇게 젊은 언어를 가지고 시를 쓰다 보면 또 저한테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 한 편을 쓸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 시를 쓰면 나하고 맞지 않는 언어지만 이해가 될까? 하고서 이제 굉장히 지금도 사실 이 바람조문이라는 이 시도 우리 장병 님들이 이렇게 볼 때는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담긴 네 시라서 제가 이제 읽어 드렸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계절이 10월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10월에 가장 좋아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근데 저는 10월의 마지막 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10월의 마지막 날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 약간 좀 우울한 게 됐어요. 그 남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성들은 그 어머니와의 그런 존재가 굉장히 이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말로 표현 못하는 네, 어머니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냥 우리 아버지에 대한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한 시를 쓸 때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요. 약간 객관적으로 쓰려고 하지만 어쩌다 쓰다 보면 약간 또 주관적인 걸로 또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에 대한 시, 아버지에 관한 시, 네, 수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돌. 움푹 패인 하얀 달이 마당 한 구석에 있다. 낯이 갉아먹은 달. 산 등성이 하나를 비면서 지나갈 것 같은 시푸른 낮날. 아버지 입원한 보름 동안 붉은 노을이 진다. 서걱서걱 날이 서던 소리에 으스스 몸떨던 들판의 잡풀들은 억세지고 나를 맛보던 손끝도 무뎌진 지 오래다. 움푹하게 베인 아버지, 어느 곳에 허리 굽은 달 하나 들어왔을까. 어스름 저녁, 낯을 갈던 아버지의 휘어진 등도 패인 숫돌을 닮았다. 낮달에 붉은 구름이 지나고 붉은 구름을 지나고 또다시 구름이 끼는 동안 등 뒤로 잠시 떠올랐다 사라지는 달. 빈 곳인 듯 들어찬 곳인 듯한 아버지는 지금도 허공에 쓸모없는 낯을 여전히 갈아놓고 있다. 근데 이 시는 설명이 필요 없이도 그냥 잘 읽히는 시예요.
마당 한 귀퉁이에 이렇게 놓여있던 숫돌에 아버지가 나시며 이렇게 칼을 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갈다 보면 숫돌이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움푹 이렇게 좀 파이거든요. 근데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이제 그걸 알지만 아닌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경운기를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오래도록 입원을 하셨기에 그 집안에 그 쓰던 농기구 중에서 무쇠로 만든 그 낫이 있었어요. 그래서 낫이 녹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빨리 완쾌하셔서 그 숫돌에 낫을 가는 모습을 기다리면서 썼던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험을 보고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것과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관찰을 하면서 쓴 시를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는요, 흔들리는 균형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집, 낯다리 허락도 없이에 실렸던 시입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균형. 물지개를 기억하시는지 아무리 가득 담아도 출렁출렁 흘리던 걸음. 균형 하나가 제대로 잡히기까지 온전한 물통 속의 물은 손실이 크다. 그래서 더욱 가득 담아졌던 물. 미리 흘릴 균형까지 고려하고 담았었다. 담긴 양이 제각각 달라도 물통에 남아있던 물은 늘 같은 양이었던가. 균형은 어깨와 발걸음의 출렁거림이 아니라 물통을 그 수위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때 나의 균형은 다 흘러넘쳤다. 빈 것들의 속내일수록 휘청거리기 쉽다. 더 이상 흘려버릴 균형추가 없는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가령 팔이 자꾸 안으로 굽는 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다툼 사이에서 균형은 또 그때처럼 흘러넘친다. 봄바람이 출렁거리며 넘친 벚나무는 이미 바닥이 났고 평행을 유지하던 몸, 출렁거리던 옛 기억들도 감흥이 없다. 그때 오래도록 물이 다 새어나간 어깨가 살처럼 아프다. 이 시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시골 살 때 물을 이렇게 길러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물지개를 지고 걷는 할아버지 뒤를 이렇게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담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물통 속에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똑바로 걷기가 힘들어 이렇게 비틀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걸어간 물이 비뚤비뚤 이렇게 자국으로 남아있고 집에 도착을 하면 이렇게 바짓단이 이렇게 젖어 있고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흘리며 이렇게 걷다 보면 더 이상 흘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균형을 맞추기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균형을 맞추기 쉬운 듯 하지만 늘 긴장 속에 사는 게 좀 숙제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나이가 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어깨가 살처럼 아픈 그런 시를 썼습니다. 다음에는 안 넘어갈까? 사회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배추밭이라는 시를 한번 썼습니다. 약간 사회적 상황을 배추밭에 좀 비유해서 쓴 시예요. 그래서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배추밭.
배추밭을 지나면 곤충 사육장이 있다. 예전엔 동네에서 가장 낡은 집이었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세상에 설명이 붙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계절이 있다. 배추밭 위를 날아다니는 곤충, 원을 그리듯 날다 낡은 집 쪽으로 사라졌었다. 집 없는 존재들은 모두 객사하는 것일까? 혼자 사는 노인이 죽은 지난 봄은 딱히 마음별에서도 별일이 없었다. 별일을 숨기는 봄이 지나갔었다. 그 후 마을엔 곤충들이 부쩍 늘어났다. 생전 처음 보는 모두 조용한 곤충이었다. 죽음을 가만 놔두면 다 날아간다. 죽은 사람은 날아가고 무거웠던 것들만 남는다. 죽음은 꿈이 많다. 봄에 죽어 여름에 노인을 묻었다. 배추밭 근처였고 배추밭은 마을에서 가장 추운 밭이다. 어느 계절은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시는 정말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쓴 시인데요. 그 노인이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 알게 돼서 장례를 치른 일이 있었어요. 요즘 사회적인 현상인 그 구독사를 다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루는 것보다 그 조용히 전하고 싶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곤충들은 봄에서 가을까지 그 배추밭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곤충 사육장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동네에서 가장 낡은 집이지만 돌아갈 곳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혼자 사는 노인은 그때 돌아갈 집이 없거나 있어도 혼자인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곤충들은 비록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는데 노인은 몸을 누일 낡은 집조차 이렇게 없었고, 이 시에서 곤충의 이름을 제가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름 없는 미물보다도 더 못한 것이 그때 그 노인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애 마지막 길목에서도 홀로여야 하는 그 이면을 사는 어떤 이들을 굳이 가슴에 새겨보게 만든 그런 시입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약간 좀 돌아보게 되고, 세상에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고귀하지 않은 목숨이 없습니다. 다 존중받아야 될 목숨이고, 근데 가난하고 쓸쓸한 삶을 고달프게 살아야 하는 이웃들을 살피며 마음이 조금 좋겠다.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쓴 시입니다. 다음은 이제 장소에 대한 것을 한번 썼는데요. 지금까지의 시나 어떤 상황이나 뭐 관찰 이런 거를 썼다면 이거는 제가 어느 장소에 가서 쓴 시입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고목부처, 거던사지 느티나무, 단풍공양이 절정이다. 봐라, 매년 단식으로 앙상한 뼈로 길고 긴 불길을 견디며 왔다. 인멸한 자는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고 폐사지에서는 누구도 부처가 된다지만 1000년 넘은 느티나무 눈치를 헤아리지 않고는 삶이 승도 못 된다. 부처도 지붕도 없는 폐사지. 느티나무는 사찰 건축 양식을 닮았을 것이다. 맞배 지붕으로 뻗어나간 가지는 몰락한 팔각 지붕을 눈여겨본 행실이어서 그늘이 수십 개의 방이 있을 것이다. 석축 사이를 파고든 뿌리로 돌을 먹고 자란 나무라 불린다지만 이렇게 늙다 보면 조석을 가리지 않고 잡식을 할 수 있다. 나무도 오래되면 절이 되는지 폐사지 입구에 천년고찰 벙어리 법당처럼 느티나무 서 있다. 그 원주에는 그 거돈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 3대 폐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그 문화
세계의 정수를 지닌 남한강 유역의 3대 폐사지가 우리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위해서 시민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거던사지에 가면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느티나무가 왠지 뭐랄까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 법당처럼 느껴져서 네, 이렇게 쓴 시인데요. 그 법천사라는 우리 보면은 또 법천사지도 있는데 법천사라는 절이 이렇게 불타면서 그 지광국사 탑이 있어요. 그것이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서울로 와서 다시 이제 경복궁에 있는데 지금 이제 원주의 본래 자리로 이제 옮기는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에는 이렇게 폐사지 여행 뭐 이런 거를 나중에 우리 장병님들도 일단 제대 후에 한번 원주도 군사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녀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여지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 쉽게 접근을 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요즘은 정말 시인도 많고 뭐랄까요? 시집도 많고 근데 누가 읽겠냐 뭐 이러겠지만 그래도 말을 가지고 하는 그 예술 중에는 그 핵심적인 것이 저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네, 시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읽기의 즐거움은 뭘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이야기해보면 대체로 겹치는 이야기가 많은 시가 있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시가 있어요. 어떤 시가 좋은 시일까요? 시로 표현되는 것보다 이렇게 더 풍부한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는 뭐 그런 시가 좀 좋은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쓰면서 이렇게 많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제 삶의 방향을 찾기도 했답니다. 이렇듯 나에게 문학이란 선물이자 그리고 위로이며 삶의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집에 수록될 시 한 편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어를 가지고 쓴 시입니다. 낭독해 볼게요.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글귀를 읽을 때마다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그 어떤 곳이 있을 것 같다. 그 비로소는 어떤 곳이며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비로소까지 도달하려면 어떤 일과 현상, 말미암을 지나고 또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할 것인가.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저의 한계를 놓아버린 그곳. 싱거운 개울이 기어이 만나고야마는 짠물에 어리둥절한 곳일까. 우리는 흘러가는 중이어서 알고 보면 모두 비로소. 그곳 비로소에 이미 와 있거나 무심히 지나쳤던 봄꽃. 그 봄꽃이 자라 하나의 사과 속 벌레가 되고 풀숲에 버린 하나의 사과는 아니었을까. 비로소 사람을 거치거나 사람을 잃거나 했던 그 비로소를 만날 때마다 들었던 아득함의 이안을 또 떠올리는 것이다. 벌레가 살아서 내게 기어온다. 네, 오늘 신나는 예술 여행 찾아가는 병영도서관에 이렇게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